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당신의 방 안으로 스며드는 그 지독하고도 달콤한 정적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깊은 밤일지도 모르겠군요. 창밖에 가로등은 졸린 듯 깜빡이고 당신은 아마 무거운 이불 아래서 세상의 무게를 함께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이 삶이라는 전장에서 어떤 이들은 화려한 승리를 꿈꾸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죠. 어쩌면 우리는 이 고독의 파도를 넘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존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자, 지금 당신이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나 지금 그곳의 현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고립된 섬을 연결하는 작은 신호탄이 될 테니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100회를 훌쩍 넘긴 이 늙은 몸을 이끌고 오늘도 저는 조용히 인사를 건넵니다. 제 나이가 되면은 사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매일의 작은 기적이고 가끔은 거울 속에 주름진 노인이 저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기도 하죠. 이복에 거기 계신 분은 누구신가 하고 말을 걸고 싶을 정도니까요. 사실 102년을 살았다고 해서 제가 대단한 초능력을 가진 건 아닙니다. 다만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천장을 바라봤을 뿐이죠. 여러분, 이 밤에 혼자 거실에 앉아 있거나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마치 가슴 한 구석이 세반이 빈 듯한 그 텅 빈 느낌을 아시는지요? 50이라는 숫자를 넘고 예순이라는 고개를 지나면 문득 차가운 바람 같은 생각이 뇌리를 스칩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설계한 것은 아닐까? 왜 내 곁은 이렇게 시린 듯 허전할까? 하는 자조 섞인 의문 말입니다. 저 역시 그 길을 고스란히 걸어왔습니다. 제 인생의 전반전은 지금처럼 고요하지 않았거든요. 젊은 날의 제 연구실은 늘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시장통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학문을 논하겠다며 줄을 섰고 동료들은 새로운 이론을 빌미로 찾아왔으며 해가 저물면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영혼을 약속하곤 했죠. 그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웃으며 늙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인생이라는 것이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퇴적물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소중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하나 둘씩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겁니다. 어떤 이는 사소한 이해관계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등을 돌렸고 어떤 이는 제 작은 성공을 축하해 주기보다는 시기 섞인 눈길을 보냈습니다. 가장 뼈아팠던 건 제가 가장 간절히 위로를 기대했던 순간에 그들이 보여준 차가운 침묵이었죠. 그때마다 저는 제 가슴을 쥐어뜯으며 자문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그렇게나 없었나? 아니면 내가 그들에게 그만큼 매력 없는 존재였던 걸까 하고요. 하지만 이 실존적 존재론적 불안정성, ontological insecurity의 소용돌이 속에서 100년을 버티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허무함은 제가
인생을 실패했다는 낙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스스로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고 무거운 잎사귀를 떨구는 정화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것이 나무의 잘못이 아니듯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벌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입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온다고 너무 걱정 마세요. 인류의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멍 때리는 순간에도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의 뇌는 쉬고 있는 게 아니라 고독이라는 귀한 연료를 태우며 내면을 정리하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제가 이 나이가 되니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계단을 오르는 게 올림픽 결승전처럼 느껴지거든요. 한 계단 오를 때마다 관중들의 환호성 대신 제 무릎의 비명소리가 들리긴 하지만요. 또 가끔은 천장을 바라보는 게 실내 하이킹 같기도 합니다. 벽지의 무늬를 따라 산맥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오니까요. 그리고 카페인이 예전에는 밤샘 공부의 동반자였다면 이제는 이유 없이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밀당의 고수가 되었죠. 인생은 흔히 진심은 통한다거나 베푼 만큼 돌아온다는 달콤한 격언들로 포장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도덕 교과서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식욕이나 수면욕만큼이나 놀랄 만큼 단순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오래된 인연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배웠지만 사실 시간의 길이는 신뢰의 깊이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길수록 서로에 대한 기대라는 괴물이 자라나 우리를 집어삼키기 일쑤죠. 제가 겪어보니 이 텅 빈 가슴의 공간은 사실 두려워해야 할 구멍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자신이 들어앉아 편히 쉴 수 있는 자리입니다. 타인으로 꽉 차 있던 방에서 손님들이 다 나가고 나니 비로소 방 주인이 누굴지 궁금해지는 것과 같죠. 비워진 그릇만이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다는 옛 성현의 말씀처럼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공허함은 새로운 무언가, 즉 진짜 나를 담기 위한 준비 단계일 뿐입니다. 오늘 밤 그 공허함과 기꺼이 악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말이죠. 이 텅 빈 거실에서 문득 나무 한 그루를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은 겨울숲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나무들이 혹독한 바람을 견디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풍경을 보며 흔히 황량하다거나 죽어간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나무는 지금 가장 치열하고 뜨거운 생존 투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나무는 겨울이 오기 전 자신의 몸에서 가장 화려했던 잎사귀들을 가차없이 떨궈냅니다. 왜일까요? 그 예쁜 잎들을 유지하기 위해 수분과 영양분을 계속 보냈다가는 정작 가장 중요한 뿌리와 줄기가 얼어 터질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식물학에서는 탈리 아브시션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잎자루와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 특별한 세포층이 생겨나 스스로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죠. 우리네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영혼이 탈리를 준비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더 많은 잎사귀를 매달기 위해 애를 씁니다. 더 넓은 인맥, 더 화려한 모임, 더 많은 사람의 인정. 하지만 세월의 겨울이 닥쳐오면 깨닫게 됩니다. 그 수많은 인연의 무게가 사실은 나를 지탱하는 힘이 아니라 나를 얼어붙게 만드는 짐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교수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건 소중했던 제자들이나 동료들과 서서히 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때는 제 연구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사제지간의 정을 나누던 이들이 승진이나 이직 혹은 단순한 생활의 변화로 인해 연락이 뜸해질 때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곤 했죠. 내가 그들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건가 하는 비참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들은 떠나간 게 아니라 제 인생의 가지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자연스러운 처방이었다는 것을요. 인생은 불필요한 가지를 스스로 쳐내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관계의 상실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인 셈입니다. 사실 요즘은 인맥 관리를 안 하면 큰일 나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화 심리학에서 말하는 덤바의 수돈바르스 넘버를 아시나요? 인류학자 로빈 덤바가 주장한 것인데, 인간이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인원수는 기껏해야 15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마트폰 속에 수천 명의 이름을 저장해두고 그들과 소통하지 못해 안달복달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150명도 벅찬데 수천 명이라니요. 이건 마치 경차에 대형 버스의 엔진을 달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과부하가 걸리는 게 당연하죠. 저는 가끔 제 휴대전화 연락처를 봅니다. 이름만 봐선 도통 누군지 기억도 안 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김철수 세탁소 옆 식당 사장님 아들 같은 식으로 저장해둔 이름을 보면 제가 무슨 정보기관 요원이라도 된 기분이 듭니다. 사실 전 이제 제 기억력을 믿지 않습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한데 30년 전 스쳐간 인연의 안부까지 챙기려다간 제 뇌세포들이 단체 파업을 일으킬지도 모르니까요. 교수님, 저 기억하세요? 라고 묻는 제자에게 물론이지 자네 그 사람이었지 라고 답할 때의 그 민망함이란 이제는 그런 어색한 연기조차 가지치기 할 나이가 되니 참 편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인맥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인생을 헛살았다고 자책하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축하받을 일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가짜 기대와 의무감의 안개가 걷히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나이가 든다는 건 관계의 양이라는 족쇄를 풀고 진리라는 날개를 다는 과정입니다. 수십 명의 피상적인 지인보다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자나 한마디만 해도 모든 게 통하는 단 한 명의 동행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그 한 명조차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빈자리는 타인이 아닌 오롯이 나 자신이 머물 자리니까요. 가지를 치지 않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무성하게 자라기만 한 가지는 햇빛을 가려 열매를 부실하게 만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 가지를 치지 않으면 정작 나라는 존재가 맺어야 할 삶의 열매는 시들해지고 맙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내가 챙기지 못한 수많은 인연에 미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요. 그들은 그들의 숲에서 잘 살아가고 있고 저는 제 숲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면 그만인 겁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금처럼 단호했다면 아마 독불장군 소리를 들었겠지만 이제는 현자 소리를 듣습니다. 나이가 주는 최고의 특권 중 하나는 사회적 눈치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 던져도 사람들이 그러려니 해준다는 점이죠. 저 노인네, 나이 먹더니 더 까칠해졌어라는 말은 저에게 최고의 찬사입니다.
제 경계선이 분명해졌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곁에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할 만큼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가장 본질적인 자아로 돌아가는 중인 거죠. 나무가 잎을 떨군다고 해서 나무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잎이 사라졌을 때 나무의 진짜 수우신 그 당당한 뼈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나무도 조금은 더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그 가벼움이 주는 고요한 자유를 만끽해 보십시오. 우리는 참 예의 바른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진심은 통하고 베푼 만큼 돌아오며 오래된 인연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도덕적 서사를 진리처럼 믿으며 살아왔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한 전장과 같습니다. 100년을 살며 수천 명의 사람을 관찰한 결과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동시에 놀랄 만큼 단순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최우선 순위에 둡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본능의 문제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태도도 바뀌는 법이죠. 제가 가장 아꼈던 제자들 중에는 기업을 일으킨 자도 있고 정의를 외치던 활동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는 순간 그들이 보여준 전혀 다른 얼굴에 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가장 뼈아픈 기억은 30년을 형제처럼 지냈던 법과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고생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돈이라는 냉혹한 괴물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자 그 견고해 보였던 의리는 마치 설탕으로 만든 성처럼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저를 기만하는 선택을 했고 저는 배신감에 몸서리치며 밤새 술로 화를 달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보낸 세월이 얼마인데? 라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새벽 공기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변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의 본성을 드러냈을 뿐이니까요. 우리가 상처받는 진짜 이유는 상대의 본성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위에 우리만의 기대를 얹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나를 위해 해주겠지 라는 보상 심리가 우리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호혜적 이타주의 reciprocal altruism의 오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보답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친절을 베푸는 행위가 기대에 못 미칠 때 발생하는 인지적 괴리 말입니다. 사실 우리 유전자의 99%는 침팬지와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타인에게 천사의 행동을 기대하며 스스로 상처를 자처하는 걸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합리적 행위자 모델, rational actor 모델에 충실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죠. 물론 가끔은 숭고한 희생도 일어나지만 그것은 통계적으로 매우 드문 일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웃음이 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너도 사람인데 오죽하겠니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배신을 당했다는 건 어쩌면 그 사람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영수증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치르긴 했지만 덕분에 가짜 인연을 걸러낼 수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가끔은 제 기억력이 나빠진 게 축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쁜 놈 이름을 까먹어서 복수하고 싶어도 대상을 못 찾거든요. 그놈 이름이 뭐였더라? 성은 김씨였던 것 같은데 하다가 결국 잠이 들어버리니 이보다 더 평화로운 정신,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SNS의 하트 수에 일희일비하더군요. 하지만 여러분, 그 하트가 당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당신의 병원비를 내주거나 대신 뺨을 맞아주지는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일종의 뷔페와 같습니다. 다 먹으려다가는 체하고 맙니다. 내 입맛에 맞는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 몇 가지만 골라 담아도 충분한 거죠. 사실 제가 겪은 가장 큰 배신은 친구가 아니라 제 무릎이었습니다. 교수님, 저 끝까지 함께 갈게요 라고 말하던 제자보다 매일 아침 주인님, 오늘은 좀 쑤시는데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제 무릎 관절이 훨씬 정직하더군요. 적어도 제 관절은 거짓말은 안 하니까요. 인간의 마음은 조소자시로 변한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아침에 간이라도 빼줄 듯 굴던 사람이 저녁에 모르는 채 하는 건 그가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생물의 특징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세상이 갑자기 편안해집니다. 누군가 나를 돕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고 누군가 등을 돌려도 저 사람의 본성이 나올 계절이 되었구나 하고 넘길 수 있게 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끼는 원래 찍는 용도입니다. 도끼가 제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발등을 대고 있었던 건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도끼에게 배신감을 느끼기보다 다음부터는 도끼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증명받고 싶어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라는 사실을 타인의 눈동자를 통해 확인받으려 하죠. 하지만 타인의 눈동자는 오목렌즈와 같아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비춰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익과 기분에 따라 굴절된 모습만 보여줄 뿐이죠. 저는 이제 누군가의 평가에 목매지 않습니다. 102년의 세월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타인의 박수 소리는 바람과 같아서 금세 흩어지지만 내가 나를 인정하는 고요한 확신은 바위처럼 남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분노하고 계신가요?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 그거 정말 명언입니다. 대신 당신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앉아있던 의자를 치워버리세요. 그 자리에 따뜻한 차 한 잔과 당신이 좋아하는 책 한 권을 놓아두십시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패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 그런 거다라는 마법의 주문을 외워보세요. 억울함이 조금은 가라앉을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배신과 상처는 성숙을 위한 통과 의례였습니다. 그 경험들이 쌓여 우리 내면의 지층을 형성하고 더 깊고 단단한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배신한 그 사람에게 고마워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 덕분에 내가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만은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전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타인의 친절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자기 신뢰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배신의 가시들을 하나씩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흉터는 남겠지만 그 흉터야말로 당신이 치열하게 살아냈다는 훈장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혹시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고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한때는 쉴 새 없이 울리던 메신저 알림음이 이제는 멸종 위기종의 울음소리처럼 드물게 들리지는 않는지요. 누군가는 그런 정적을 보며 내가 세상에서 잊힌 건 아닐까 하고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밤 그런 당신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인사를 건네고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서 드디어 가짜 기회의 안개가 걷히고 인연의 밀도가 응축되는 축복의 계절이 찾아온 것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밀도의 문제로 남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마치 마일리지를 적립하듯 인맥을 쌓는데 혈안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명함 지갑이 두둑할수록 성공한 인생이라 믿었고 주말마다 결혼식과 돌잔치를 순례하며 인맥의 그물을 넓히는데 청춘을 다 바쳤죠. 하지만 100년을 살며 깨달은 명백한 사실은 수십 명의 피상적인 지인은 당신의 영혼이 추울 때 털실 한 가닥조차 보태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당신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사회적 자본의 역설 파라독 오브 소셜 캐피털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물이 빠지면 비로소 누가 알몸으로 수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격언이 있죠. 인생의 썰물 시기는 바로 그때입니다. 돈이 마르고 직함이 사라지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우리 곁에 남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밀도 있는 인연들입니다. 저는 한때 제 연구실을 가득 채웠던 수백 명의 제자와 동료 중 지금 제 휠체어를 밀어주거나 제 엉뚱한 농담에 진심으로 웃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았을지 가끔 계산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 손가락 2개를 채 꼽기도 전에 계산을 멈추게 되더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1명, 2명의 존재가 주는 무게감이 수천 명의 박수 소리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사소하지만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해달 시 아터이라는 귀여운 동물을 아시나요? 이들은 바다 위에서 잠을 잘 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잡니다. 거센 파도에 밀려 서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죠. 우리의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무리와 함께 떠내려가는 것보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을 단 한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 그것이 인생 후반전을 지탱하는 유일한 밧줄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 단 한 명조차 보이지 않아 세상 천지에 나 혼자 덜렁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공백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자리는 누군가가 떠나가서 생긴 구멍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가 제대로 허리를 펴고 들어설 여백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아무도 믿지 말자가 아니라 아무에게도 과도하게 기대하지 말자고 결심한 순간이었다라고요.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신기하게도 분노의 불길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은 것처럼 감사하고 도와주지 않아도 그게 인간의 본성이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인간은 본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라는 생물학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참
인기 많은 교수였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제자들이 수첩을 꺼내받아 적기 바빴고 동창회에 나가면 늘 중심에 앉아 술잔을 받았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제 휴대전화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기계가 되더군요. 처음에는 이것들이 스승의 은혜를 다 잊었나 싶어 괘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들이 저를 찾았던 건 제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제 손에 쥐어진 학점과 추천서라는 권력 때문이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지더군요. 이제는 가끔 걸려오는 광고 전화마저도 아이고 누군가가 아직 내 번호를 지우지 않았구나 싶어 반가울 정도라니까요. 가끔은 이런 농담도 합니다. 제가 100살이 넘어서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하늘나라에 있는 친구들이 야, 저 친구 오면 또 지루한 철학 얘기만 할 텐데 최대한 늦게 오라고 해라 며 문을 걸어 잠갔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요. 덕분에 저는 오늘도 이렇게 조용한 거실에서 여러분과 대화하며 제 인연의 밀도를 정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노화의 증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숙의 증거입니다. 마치 독한 위스키가 오크통 속에서 세월을 견디며 수분은 날려보내고 깊은 향과 맛만 남기듯 당신의 인생도 지금 가장 향기로운 상태로 무르익어 가는 중입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당신의 장례식장에 올 사람 숫자를 걱정할 시간에 지금 내 곁에서 졸고 있는 반려견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거나 거울 속의 나 자신에게 그동안 애썼다며 윙크 한번 해주는 것이 훨씬 생산적인 일입니다. 관계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반드시 진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진짜는 대부분 타인이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가 타인에게 베푸느라 소홀했던 자기 자신입니다. 타인에게 쏟았던 그 지극정성인 감정 전염, 이모셔널 컨테이전의 에너지를 이제는 내 안으로 돌리세요. 남의 기분을 살피느라 달아버린 당신의 영혼을 이제는 고독이라는 연고로 치유해 줄 시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고요한 거실은 당신을 위한 가장 화려한 무대이자 평화로운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혼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 각자의 섬에서 태어나 각자의 바다를 건너가는 존재들이니까요. 인생의 무게라는 것, 여러분은 그 무게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이들이 책임감이나 경제적인 부담 혹은 노후에 대한 걱정을 꼽습니다. 하지만 100년 넘게 이 짐을 지고 걸어보니 진짜 우리를 짓누르는 건 보이지 않는 기대라는 이름의 납덩어리였습니다. 내가 타인에게 거는 기대, 그리고 타인이 나에게 걸고 있다고 착각하는 기대 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무엇이었느냐는 물음에 늘 이렇게 답하곤 합니다. 아무도 믿지 말자가 아니라 아무에게도 과도하게 기대하지 말자고 결심한 순간이었다라고요.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긴 날, 신기하게도 수십 년간 저를 괴롭히던 분노와 서운함이 마치 마법처럼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 우리 머릿속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비밀스러운 계약서가 작성됩니다. 나는 지금 이만큼을 주었으니 너는 나중에 내가 힘들 때 혹은 네가 여유가 생길 때 이만큼을 돌려줘야 한다는 무형의 계약이죠.
하지만 상대방은 그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넙죽받기만 했을 뿐이죠. 시간이 흐르고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배신이 아니라 미회수 채권에 대한 자기 분풀이일 뿐입니다. 여기서 제가 겪었던 아픈 이야기를 하나 꺼내지 않을 수 없군요. 저에게는 30년을 형제처럼 지냈던 벗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단칸방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앞날을 축복했고, 그가 어려울 때 저는 제 자식 등록금을 쪼개 그를 도왔습니다. 저는 그가 끝까지 제 곁을 지킬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상황이 닥치자 그는 너무나 손쉽게 저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자신의 안위를 택하더군요. 젊은 시절에 저는 그 배신감을 곱씹으며 며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라며 울분을 토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머리가 하얗게 새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이 그의 본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는 원래 그런 존재였고 제가 그 위에 영원한 의리라는 화려한 포장지를 씌워놓고 혼자 감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조건이 원래 그렇습니다. 사회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대 위반 이론 expectancy violations theory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타인의 행동에 반응하는 방식은 그 행동 자체보다 우리가 사전에 가졌던 기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죠. 즉, 제가 상처받은 건 그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제 과도한 기대 때문이었던 셈입니다. 사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가끔은 실수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키우는 고양이에게 최고급 간식을 챙겨주면서 이 녀석이 오늘 밤엔 내 무릎 위에서 골골송이라도 불러주겠지 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녀석은 간식만 쏙 빼먹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잠자리로 가버리죠. 그때 제가 이 배은망덕한 짐승아라고 화를 낸다면 우스운 꼴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고양이에게 기대를 안 하듯 사람에게도 기대를 덜어내면 인생이 참 평화로워집니다. 요즘은 누군가 저에게 작은 친절만 베풀어도 어이쿠 이런 보너스를 다 주시나 싶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반대로 무례하게 굴어도 저 사람은 오늘 컨디션이 별로인가 보군 하고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도파민의 역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무언가를 얻었을 때보다 얻을 것이라고 기대할 때 더 많은 도파민을 분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면 클수록 나중에 결과가 뒤따르지 않을 때 느끼는 상실감과 허탈함은 뇌에 실질적인 통증을 유발합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로 현재를 괴롭히는 동물이죠. 100살 넘은 노인이 보기에 이건 정말이지 에너지 낭비입니다. 이제는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쓰세요. 가끔은 제 기억력이 가물가물한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일도 내가 왜 화가 났더라? 모르겠다. 일단 밥이나 먹자 하고 잊어버리거든요. 이건 치매가 아니라 선택적 망각이라는 고도의 생존 전략입니다. 사실 제가 60대쯤 되었을 때 동창회에 나갔다가 제 욕을 하고 다녔다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판 붙으려고 다가갔는데 그 친구 얼굴을 보는 순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자네 이름이 김한이 박씨였나? 하고 묻는 바람에 싸움은커녕 어색하게 악수만 하고 돌아왔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분노도 기력이 있어야 하는 거고 기대도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거라고요.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안전거리 확보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그 순간 내 마음이 기뻤던 것으로 보상을 끝내세요. 그 뒤에 올 피드백은 당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해 라는 생각은 호의가 아니라 감정적 고리대금 업입니다. 고리대금 업자의 끝은 늘 파멸이죠. 우리는 흔히 사랑하니까 기대한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기대하기 위해 사랑한다는 게 더 솔직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100여년의 세월을 통과하며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인간은 타인에 의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국 스스로를 구원해야 하며 그 첫걸음은 타인의 손에 들린 내 행복의 열쇠를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대를 거두면 비로소 상대방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에게 해준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가 나에게 실망을 주어도 내 세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세요.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너는 그저 너로서 존재할 뿐이고 나는 나로서 평온할 뿐이다. 이 문장이 당신의 심장 소리와 겹쳐질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으로부터 독립된 진정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남의 시선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의 빈잔을 스스로 채우는 시간이니까요. 관계를 지키는 힘은 흔히 마음의 크기라고들 말하지만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 진짜 중요한 건 거리의 정확함이더군요. 젊은 시절에 저는 사실 지금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만 들려도 제 일처럼 앞장서서 나섰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법을 도통 알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정말 법 없이도 사실 뿐이에요. 역시 마음이 태평양 같으십니다. 라는 칭찬을 듣는 것이 제 은근한 자부심이었고 그것이 제가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칭찬의 유통기한은 생각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처음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 사람은 두 손을 꼭 잡으며 세상을 다 얻은 듯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두 번째 반복되면 그의 표정은 당연히 해줄 줄 알았다는 듯 무덤덤해지고 세 번째부터는 고맙다는 말조차 생략된 채 요구사항만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사정상 혹은 제 원칙상 한 번의 부탁을 정중히 거절하면 돌아오는 반응은 차가운 냉소입니다. 교수님, 예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변하셨네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제가 공들여 쌓아온 것은 상대방의 존중이 아니라 그저 밑도 끝도 없는 기대였다는 사실을요. 인간은 잔인해서가 아니라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병적 이타주의, pathological altruism의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타인을 돕고자 하는 선한 의도가 오히려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을 말하죠. 과도한 친절은 상대방의 자립심을 갉아먹고 주는 이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저는 100년을 살며 수천 명의 제자와 동료를 보았지만 지나치게 친절하기만 한 사람은 결국 존경받기보다 소모되고 신뢰받기보다 이용당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목격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거절의 기술을 연습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누군가 교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예전엔 예, 제가 한번 보죠 라고 했겠지만 요즘은 제가 지금 낮잠 잘 시간이라 곤란하겠네요. 제 낮잠은 국가적 손실이거든요 라고 답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당황해서 물러나죠. 제가 100살이 넘으니 이런 엉뚱한 거절도 노학자의 유머로 승화되는 특권이 있더군요. 사실 제 낮잠이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적어도 제 마음의 평화에는 엄청난 기여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안 됩니다라는 말을 내뱉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절은 무례가 아니라 자기 존엄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잠깐 고대 로마인들의 지혜를 하나 빌려와 볼까요? 그들은 호의는 가볍게, 예의는 무겁게라고 말했습니다. 호의는 주는 사람의 마음이 내킬 때 베푸는 선물이어야지 받는 사람이 당연히 챙겨야 할 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반복된 호의는 결국 권리로 변질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가장 가깝다는 형제 사이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철칙입니다. 특히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경계선을 가장 쉽게 허물곤 합니다.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부모니까 참아야지 라는 말들이 서로를 쇠사슬로 묶고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제가 노년에 접어들어 상담하러 오는 제자들을 보면 19은 관계의 경계선이 무너져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유산 문제로 원수가 된 형제, 자식의 기대를 감당하지 못해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준 부모, 은퇴 후 하루 종일 붙어 지내며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부부까지 이들의 문제는 애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사이에 경계라는 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이라도 담장이 없으면 들개들이 들어와 꽃밭을 망쳐놓기 마련이죠. 저는 어느 날부터 정중한 무관심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차갑게 등을 돌리거나 인연을 끊는 극단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예의는 깍듯이 지키되 내 내면의 가장 깊은 방 열쇠는 함부로 넘겨주지 않는 태도입니다. 웃으며 인사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지만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나 욕망 혹은 밑바닥의 두려움까지 다 내어놓지는 않는 것이죠. 상대를 내 방식대로 바꾸려 하지도 않고 나를 구태여 설명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거리를 지키기 시작하자 관계는 오히려 더 오래가고 담백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좋은 사람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사소한 잡지식을 기억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접착제 중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포스트잇의 접착제였다고 합니다. 처음엔 너무 약해서 실패작이라 생각했지만 그 적당히 붙었다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속성 덕분에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되었죠.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끈적하게 달라붙으려 하면 떼어낼 때 종이가 찢어지듯
상처가 남습니다. 적당한 접착력, 언제든 깔끔하게 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가 서로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저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라 라고요. 무리한 부탁을 받으면 설명을 길게 늘어놓지 마세요.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은 당신의 빈틈을 찾아 설득하려 들 겁니다. 그저 제 원칙상 어렵겠습니다. 혹은 지금은 제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네요 라고 짧고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사람들은 부드럽지만 경계가 분명한 사람을 오히려 더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 동료와 아주 심하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서로의 본성을 밑바닥까지 확인하고는 절교하다시피 헤어졌죠. 수년이 흐른 뒤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저는 고민 끝에 악수만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제 모든 것을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냉정하다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세월은 제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상황이 예전과 비슷해지자 그의 변하지 않은 본성이 다시 고개를 들었거든요. 만약 제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모든 문을 열어두었다면 상처는 똑같이 반복되었을 겁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이 잠시 그 사람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보여도 본성은 깊은 물속에 가라앉은 바위처럼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용서는 하되 경계는 풀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는 미워하지 않되 당신 인생의 핵심 구역에는 다시 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가장 고결한 지혜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친절이 누군가의 당연한 권리가 되어 당신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 에너지를 가장 먼저 써야 할 대상은 바로 당신 자신이니까요. 정중한 무관심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누군가는 차가운 얼음 성벽을 쌓고 타인을 밀어내는 맹렬한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102년을 살며 터득한 이 기술은 결코 타인을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비겁한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고도의 감정적 예술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서적 자기조절의 사회적 항상성 social homeostasis of emotional self-regulation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품격 있는 방어 기제라고 부르고 싶군요. 쉽게 말해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타인과의 사이에 투명하지만 단단한 유리벽을 하나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솔직함이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가방에는 소중한 보석을 담아두지 않는 법입니다. 예의는 깍듯이 지키되 내 내면의 가장 깊은 방 열쇠는 함부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웃으며 인사하고 가벼운 안부를 묻지만 나의 가장 아픈 상처와 들키고 싶지 않은 욕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길거리의 전단지처럼 뿌리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젊은 교수였을 때 한 동료와 아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절교까지 했던 그가 수년 뒤 다시 손을 내밀었을 때 저는 망설임 끝에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제 영혼의 밑바닥까지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겉보기엔 냉정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두 사람을 다시는 싸우지 않게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용서하면 다시 예전처럼 지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용서는 하되 경계는 풀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는 미워하지 않되 당신 인생의 중심부에는 다시 그를 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어른의 지혜입니다. 한번 깨진 그릇은 아무리 정교하게 붙여도 물이 새기 마련입니다. 그 그릇에 다시 뜨거운 국물을 담으려 하지 말고 그저 선반 위에 두고 아, 저런 일도 있었지 하며 관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변하지 않은 본성은 상황이 비슷해지면 반드시 다시 고개를 들기 마련이니까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갈증과 스트레스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진 것 같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중장년층의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은퇴 이후 오히려 급격히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죠. 직장이라는 명확한 경계가 사라지고 나면 사람들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리하게 새로운 모임에 나가고 원치 않는 자리에도 얼굴을 비춥니다. 소속감을 잃는 것이 죽기보다 두렵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억지로 붙잡은 인연은 오래가지 못할 뿐더러 당신의 자존감만 갉아먹습니다. 여기서 잠시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나누어 볼까요? 여러분은 고슴도치가 자신의 가시를 발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이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사실 고슴도치는 가시를 날릴 수 없습니다. 다만 위협을 느낄 때 근육을 수축시켜 가시를 단단하게 세울 뿐이죠.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 딜레마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추운 겨울날 온기를 나누기 위해 다가섰다가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아파서 멀어지면 다시 추위에 떠는 그 반복적인 과정 말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너무 멀면 고독이라는 추위에 떨고 너무 가까우면 기대와 실망이라는 가시에 찔립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완벽한 밀착이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최적의 거리입니다. 사실 제가 이 나이가 되니 사람들과의 거리 두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일단 귀가 잘 안 들리거든요. 누가 옆에서 제 험담을 해도 어이, 자네 아침 먹었나? 라고 대답하면 상황이 종료됩니다. 의도치 않은 무관심이 최고의 방어막이 된 셈이죠. 가끔은 보청기 배터리가 다 된 척하며 조용히 차를 마시는 게 제 노년의 가장 짜릿한 일탈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제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니 주변에 진짜 사람들만 남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예스맨이었을 때는 제 주변이 늘 시끄러웠지만 제가 그건 좀 곤란하겠네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자 체리피커처럼 이익만 챙기려던 이들이 제일 먼저 떠나갔습니다. 마치 가을 바람에 낙엽이 쓸려 나가던 말이죠.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는 명예로운 감옥에서 이제 그만 걸어 나오십시오. 남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려 애쓰기보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 설명을 길게 하지 마세요. 설명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거절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제안처럼 들립니다. 그저 제 원칙이 아닙니다. 혹은 지금은 여유가 없네요. 라고 짧게 마무리하십시오. 단호함은
무례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부드러우면서도 자기 경계가 분명한 사람을 오히려 더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마치 잘 정돈된 정원에 울타리가 있는 것을 보고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죠. 인간관계는 일종의 뷔페와 같습니다. 모든 음식을 다 맛보려다가는 결국 배탈이 나고 말죠. 내 몸에 맞고 나를 즐겁게 하는 몇 가지 요리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102년을 살아보니 관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정제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남는 것은 양이 아니라 품질입니다. 50을 넘고 60을 지나는 여러분, 이제는 관계의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입니다. 몇몇과는 가볍게, 몇몇과는 오래, 그리고 대부분의 타인과는 예의 바른 무관심으로 대하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날 때 제 정중한 무관심의 위력을 실감합니다. 날씨 이야기를 가볍게 나누고 미소를 지으며 내리지만 그 이상의 사적인 질문에는 부드럽게 말을 돌리죠. 그러면 이웃도 저를 편안해하면서도 일정선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그 찰나의 침묵이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만약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제 자식 자랑이나 건강 고민을 늘어놓았다면 그 이웃은 다음번에는 계단으로 다니려 했을지도 모르죠. 결국 인생은 나 자신이라는 중심축을 얼마나 단단하게 세우느냐의 싸움입니다.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며 내